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오던 그 시절에 산과 물이 곱게 어우러진 깊은 골짜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붕의 기와는 세월의 이끼를 머금어 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마당에는 아름드리 감나무가 서 있어 가을이면 붉은 감이 등불처럼 주렁주렁 매달리곤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윤씨 성을 가진 마님이었는데 일찍이 바깥 주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집안을 건사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윤마님은 재물이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넓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적막함과 쓸쓸한 바람 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마님의 고든 성품과 인자함을 존경하면서도 밤이 되면 불 꺼진 사랑채를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무렵 마을 입구에 낯선 박물장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칠성이라 불리었는데 등에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보찜을 지고 다리는 먼 길을 걷느라 흙먼지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두 다리와 성실한 마음뿐인 사내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바늘이나 실, 분, 빛 같은 자잘한 물건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었으며 물건을 팔 때도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거나 사람을 속이는 법이 없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요령이 없고 숫기가 부족하여 큰 돈을 모으기는커녕 입에 풀칠하기조차 바쁜 처지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져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칠성은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에 칠성은 옷깃을 여미며 마을에서 가장 커 보이는 윤마님의 기와집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감히 이런 대가집에 들어가 재워달라 청하기가 송구스러웠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던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늙은 하인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고 칠성은 보찜을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사정을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박물장수이오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으니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저어하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윤마님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칠성의 목소리를 듣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마님은 평소에도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추운 날씨에 길손을 내치지 말고 사랑채 행랑방에 들이라 일렀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따뜻한 아랫목에 짐을 푼 칠성은 그저 몸을 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으나 윤마님은 따뜻한 밥상까지 차려내 보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을 받아든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그에게 이 따뜻한 한 끼는 단순한 밥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우고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밥을 다 먹은 칠성은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는 대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로 향했습니다. 그는 윗옷을 벗어 보찜 위에 올려두고는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하고 울리는 도끼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지만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묵직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거슬리기보다는 듬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은 밥값과 하룻밤 묵어가는 값을 몸으로라도 때워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장작을 패고 흐트러진 마당을 빗자루로 정갈하게 쓰는 그의 모습은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움직이는
우직한 사내였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됨됨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보통의 떠돌이 장수들은 공짜 밥을 먹으면 배를 두드리며 잠을 자거나 주인 몰래 택집이라도 하나 더 챙겨가려 애쓰는 법인데 이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윤 마님은 칠성에 투박하지만 정직한 몸짓에서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사람을 부리고 장사치들을 상대하며 살아왔기에 사람 보는 눈이 매섭고 정확했습니다. 마님은 저 젊은이가 단순히 요령이 없어 가난하게 살고 있을 뿐, 그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올곧은 심지가 박혀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마님은 창호지 문을 조용히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밤바람은 감나무 가지를 흔들며 칠성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날이 밝자마자 떠날 채비를 하고 안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찜을 메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마님이 하인을 시켜 칠성을 불러들였습니다. 칠성이 영문을 몰라 쭈뼛거리며 마루 앞에 서자 윤마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내 집 마당을 훤하게 치워놓았더구나. 내 그 보답으로 보찜에 넣을 물건을 조금 줄 터이니 앞으로 이 마을에 오거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 행랑에 묵도록 하게.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으나 마님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에 눌려 감사하다는 말만 연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은 이 마을에 올 때면 의뢰윤 마님의 집을 찾아 오전 일을 도맡아 하고 하룻밤을 묵어가는 것이 정해진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더욱 매서워지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당을 정리하고 방에 들려는 칠성을 마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님은 칠성을 갯마루에 앉히고는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내어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그리 무거운 짐을 지고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가? 칠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워낙 미련하고 셈이 느려 물건을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덤만 얹어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면 다행이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자조 섞인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능력이 없어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칠성의 말을 듣고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마님의 눈빛도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것이네. 자네는 이미 좋은 마음을 가졌으나 그것을 어떻게 내보여야 할지 모르는 것뿐이야. 마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 오늘부터 밤마다 자네에게 장사의 이치를 하나씩 일러줄 터이니 잘 새겨듣게나. 그날 밤 윤 마님은 칠성에게 첫 번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물건의 값을 정하는 법도 손님을 호객하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게 물건을 보며 흥정하는 사람보다 자네의 눈을 보며 웃는 사람에게 덤을 더 주게나. 그것이 나중에 열량이 되어 돌아온다네. 칠성은 마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날 장터에 나간 칠성은 마님의 말대로 물건만 뚫어져라 보는 손님보다는 자신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는 손님에게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손님들은 고맙다며 나중에 다시 찾아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칠성을 칭찬하여 새로운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칠성은 처음으로 장사가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찜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칠성이 마을에 들를 때마다 금마루에서의 비밀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마님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칠성에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돈은 쫓으면 도망가고
길을 닦아놓으면 알아서 들어오는 법이다. 거짓말로 남긴 천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정직으로 남긴 한 푼은 천년을 간다. 마님의 가르침은 책에 나오는 딱딱한 글귀가 아니라 마님이 평생을 겪으며 몸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마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듯 눈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님을 스승이자 어머니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칠성의 변화는 곧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손해만 보던 칠성이 이제는 제법 단단한 눈빛으로 손님을 대하고 물건을 보는 안목도 높아져 질 좋은 물건만 떼어오니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의 전대에는 엽전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행색도 전보다 훨씬 번듯해졌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돈이 모였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씀씀이를 헤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윤마님의 집에 오면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팼고 마당을 쓸었으며 마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이 윤마님의 수양아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칠성은 여느 때처럼 마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날따라 평소보다 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칠성아, 장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다.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 얼어 죽지만 봄이 올 때까지 품고 있으면 싹을 틔우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급하게 얻으려 하면 체하고 기다리면 절로 익는다. 마님은 따뜻한 화로에 손을 쬐며 칠성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칠성은 마님의 말씀을 들으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처럼 마님의 가르침도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집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집 사랑채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창호지 문에 다정하게 비쳤습니다. 칠성은 마님에게서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성에게 있어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박물 장수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윤마님은 그런 칠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밤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으나 세상 일에는 언제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따르듯 조용히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음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과 윤마님의 총애를 받는 칠성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던 먼 친척들이 칠성의 존재를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욕심 많기로 소문난 마님의 조카 만석은 칠성이 마님의 양자가 되어 재산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분기탱천하여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을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음흉한 계략을 꾸미며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다가올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나무 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며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즈음 윤마님의 기와집 담장 너머로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켰고 칠성의 보찜에도 봄 기운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마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칠성은 이제 예전의 어수룩한 박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터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미리 헤아려 물건을 구해오는 해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단 장수가 오기 전에 색시를 준비하고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튼튼한 호미와 낫을 챙겨다 놓으니 사람들은 칠성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짐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그 안에는 단순히 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기에 칠성의 발걸음은 춤추듯 가벼웠습니다. 칠성은 돈을 버는 족족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는데 그중 일부는 반드시 질 좋은 옷감이나 귀한 약재를 사서 윤마님께 올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뇌물이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어버이 같은 스승에 대한 지극정성 어린 효심이라 여겼습니다. 윤마님 역시 칠성이 가져온 물건 그 자체보다는 거칠어진 칠성의 손마디와 그 물건을 고르기 위해 장터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을 그의 정성을 더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마님은 칠성이 올 때마다 따뜻한 밥상에 고기 반찬을 더 얹어주며 그의 노고를 위로했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칠성을 불러 새로운 세상의 이치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를 나눈 모자지간보다 더 깊고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고 이는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훈훈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칠성과 윤마님의 이야기를 꽃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칠성이라는 총각 참 진국이지 않나? 어제는 우리 시어머니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 귀한 파스를 그냥 주고 가더구먼. 그러게 말일세. 윤마님도 자식이 없어 적적하실 텐데 칠성이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이참에 아예 양아들로 들이면 좋지 않겠나?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진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산 넘고 물 건너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머지않아 윤마님의 기와집과 논밭을 물려받아 대지주가 될 것이라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는 마침내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웃 고을에는 윤마님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만석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어려서부터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노름판과 술집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윤마님이 늙고 병들면 피부치라고는 자신 하나뿐이니 그 많은 재산이 굴러들어올 것이라 믿고 김칫국부터 마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술을 들이키던 만석의 귀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떠돌이 박물 장수놈이 윤마님의 수양아들이 되어 전 재산을 차지할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내 몫을 넘봐. 만석의 눈은 탐욕과 질투로 이글거렸고 그는 당장 짐을 꾸려 윤마님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만석이 윤마님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추어 주인을 부르는 대신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오라질 놈의 하인들아, 주인이 왔는데 어찌 나와보지를 않느냐. 고요하던 기와집이 만석의 고함 소리로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늙은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렸지만 만석은 하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발을 신은 채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루에서 바느질하던 윤마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만석을 맞이했습니다. 어인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며 오는가.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욕심에 눈이 먼 만석에게는 그런 기색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만석은 마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숙모님, 제가 어찌 소란을 피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숙모님을 두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족보도 없는 장사치놈에게 홀려서 조상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려 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만석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지만 윤마님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내 소관이다. 그리고 칠성이는 네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다. 마님의 단호한 태도에 만석은 속이 뒤틀렸지만 당장 화를 낼 수는 없어 씩씩거리며 물러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마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칠성이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을 보자마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도끼질을 하는 꼴이 영락없는 머슴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놈이 그 칠성이라는 놈이냐?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느냐. 만석은 칠성의 발치에 침을 캔뱉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장사치로 마님의 은혜를 입어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어르신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칠성의 태도가 너무나 공손하고 빈틈이 없어 만석은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칠성이 대꾸라도 하면 핑계 삼아 주먹이라도 휘두를 텐데 손뭉치처럼 푹신하게 받아치니 때릴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만석의 고약한 심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밥을 먹으려 하면 밥상머리에서 먼지를 피우거나 칠성의 보찜을 발로 차서 물건을 흐트러뜨려 놓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천한 것들은 씻지도 않고 다니나 보지?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만석은 칠성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모욕을 주었지만 칠성은 묵묵히 흩어진 물건을 주워 담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를 내어 소란을 피우면 결국 윤마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칠성의 이런 인내심은 윤마님에게 배운 기다림의 미학 덕분이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저 멍청하고 비굴한 모습으로만 비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칠성이 꼼짝도 하지 않자 만석은 더 교활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석은 안채 대청마루에서 윤마님의 은수저 한 벌을 몰래 훔쳐내어 칠성의 집신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심때가 되자 식사 준비를 하던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숙모님의 귀한 은수저가 보이지 않는구나.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게야.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칠성을 지목했습니다. 보나마나 뻔하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저 근본 없는 장사치 놈이 훔쳐간 게 틀림없다. 당장 저놈의 짐을 뒤져보아라. 만석은 칠성이 해명할 틈도 주지 않고 달려들어 칠성의 보찜을 뒤엎고 신발을 털었습니다. 툭 하고 칠성의 집신 속에서 은비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것 보아라.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지. 감히 은인도 모르고 도둑질을 해? 여봐라. 당장 이놈을 멍석마리에서 관하로 끌고 가라. 만석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칠성은 너무나 억울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나 증거가 자신의 신발에서 나왔으니 변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칠성은 털썩 무릎을 꿇고 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윤마님이 천천히 마루로 내려왔습니다. 마님은 바닥에 떨어진 은수저를 줍지 않고 만석과 칠성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마님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여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아, 그 은수저는 어제 내가 칠성이에게 보찜 속에 넣어두라고 주려다가 깜빡하고 마루에 두었던 것이다. 칠성이가 신발을 신으려다 발에 걸려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네가 잘못 알고 소란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마님은 아주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만석의 얕은 수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숙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이놈이 훔치는 꼴을 그만해라. 윤마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만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만 그 의심을 거두는 것은 어렵다. 내 집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 마님은 하인을 시켜 은수저를 챙기게 하고는 칠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놀랐을 테니 들어가 쉬게나. 내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에 칠성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 천지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마님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가슴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만석은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칠성을 향한 증오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늙은 노인네가 저놈을 왜 저리 감싸고 도는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만석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밤 칠성이 사랑채 샘마루에 앉아 있으면 안방 문이 열리고 윤마님이 무언가를 속삭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덕담이나 나누는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밤마다 미래를 나누는 꼴이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옳지. 분명히 저 밤중에 남몰래 금덩이를 쥐어주거나 숨겨둔 보물지도를 넘겨주는 것이 틀림없다. 만석의 상상력은 탐욕을 만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갔습니다. 만석은 그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칠성을 쫓아내고 보물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달빛만 흐르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 천마루에 칠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루를 기어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에 맞춰 그의 심장도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칠성과 마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만석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칠성은 낮의 소동으로 인해 몸살 기운이 있어 일찍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은 칠성이 아니라 빨래를 거들어 나왔다가 잠시 캔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 늙은 하인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어두운 만석은 그것을 칠성이라 착각하고 큰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차가운 흙바닥이 느껴졌지만 만석은 보물 생각에 추위도 있고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마님이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귀를 마루판자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비밀이 쏟아져 나올 순간이었습니다. 윤마님은 층마루 아래에 누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척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칠성의 숨소리는 고르고 차분한데 지금 들려오는 숨소리는 거칠고 탐욕에 차서 씩씩거리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칠성은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라 일렀으니 저 아래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마님은 짐짓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톤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뒷산 바위 아래 묻어둔 항아리가 비에 씻겨 드러나면 큰일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혼잣말을 하듯 그러나 마루 밑에 숨은 쥐새끼가 토씨 하나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가을에 추수한 쌀값으로 바꾼 금괴 10냥을 뒷산 거북바위 뒤편 벼락 맞은 늙은 소나무 뿌리 밑에 묻어두었는데 요새 비가 잦아 흙이 쓸려나가지 않았나 모르겠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칠성이더러 가서 파오라고 해야겠다.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될 터인데 괜한 걱정에 잠이 오질 않는구나. 마님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 묻어나는 듯 했으나 그 눈가는 서늘한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마루 밑에 납작 엎드려 있던 만석은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금괴 열량이라니 평생을 먹고 놀아도 남을 엄청난 재물이 바로 뒷산에 묻혀 있다는 소리에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만석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고 마님이 방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마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불이 꺼지자마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맨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미줄이 머리에 엉겨 붙었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금괴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칠성놈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야 한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만석은 쾌재를 부르며 소리 없이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녹슨 페니와 삽을 챙겨들고 누가 볼세라 집신을 고쳐 신을 새도 없이 뒷산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둑 고양이처럼 은밀했지만 그 속도는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마을 뒷산은 낮에도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욕심의 눈이 먼 만석에게는 어둠도 가시덤불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부엉이가 음산하게 울어대었지만 만석의 귀에는 오직 금괴 열량이라는 환청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도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들보다 먼저, 특히 칠성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미친 듯이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금괴를 팔아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만석이 헐레벌떡 대문을 빠져나간 뒤 윤마님은 닫았던 방문을 다시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행랑채를 향해 나직이 칠성을 불렀습니다. 몸살 기운에 풋잠이 들었던 칠성은 마님의 부름에 놀라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칠성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으나 마님은 칠성을 팻마루에 앉히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다만 오늘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너와 이야기나 좀 나누려 불렀느니라. 몸은 좀 어떠하냐? 칠성은 마님의 배려에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덕분에 땀을 푹 내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마님은 뒷산 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서 만석이 들고 간 희미한 호롱불 빛이 반딧불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아,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눈앞에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지. 지금 저 산에 누군가 헛된 꿈을 타차 올라가고 있구나. 칠성은 마님의 시선을 따라 산을 올려다보았지만 깜깜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산에 올라갔단 말씀이십니까? 이 밤중에 위험하게 말입니다. 칠성이 걱정스러운 듯 묻자 마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만석이가 갔다. 내 팻마루 밑에 숨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뒷산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흘렸더니 득달같이 달려가더구나. 칠성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 그럼 정말 뒷산에 금괴가 있습니까? 만석 도련님이 그것을 찾으러 간 것입니까? 칠성의 순진한 물음에 마님은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금괴가 있으면 은행에 맡기거나 장롱 깊숙이 넣어두지. 비바람 치는 산속에 묻어둘 리가 있겠느냐. 그것은 욕심쟁이의 눈을 가리기 위한
헛개비니라. 마님은 칠성에게 진정한 부부는 땅속에 묻힌 금덩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쌓은 덕들과 신용임을 다시금 일러주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마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추운 산속에서 헛고생을 하고 있을 만석이 밉기보다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만석은 땀으로 목욕을 한 채 거북바위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벼락 맞은 소나무는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뿌리는 마치 뱀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타미를 치켜들었습니다. 여기다. 분명 이 밑에 내 팔자를 고쳐줄 보물이 잠들어 있다. 그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은 쉽게 파지지 않았지만 만석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논이질을 해댔습니다. 흙덩이가 튀고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삽, 두 삽. 파들어갈 때마다 그의 기대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리 끝에 묵직한 항아리가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팠을까 오니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뱉는 듯한 환희를 느끼며 맨손을 내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그는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흙을 긁어냈습니다. 그러나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금괴가 든 항아리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위를 두드려보고 흔들어 보았지만 그것은 그저 차가운 돌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늙은 소나무 뿌리 밑이라고 했는데 그는 자신이 위치를 잘못 잡았나 싶어 옆쪽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는데 만석이 파헤친 구덩이는 어느새 10군데가 넘었습니다. 산등성이는 마치 멧돼지 떼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 되었고 만석의 꼴은 거지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찢겨나갔고 신발은 어디론가 벗겨져 맨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만석은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늙은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의심하지 않고 보물을 찾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과 애구는 땅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자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에 만석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산 아래의 윤마님의 집에서는 칠성이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만석이 다쳐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자꾸만 대문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마님은 그런 칠성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은 네가 걱정해줄 위인이 못 된다. 제 욕심에 제가 넘어간 것이니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게다. 마님은 따뜻한 아침상을 차리라 이르시고는 대청마루에 앉아 만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다구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마을 어귀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칠성은 한달음에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그림자의 주인은 칠성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돌아온 만석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밤새 헛삽질을 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판이 들어가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칠성을 보자마자 부끄러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밤새 산속을 헤매는 동안 칠성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멀끔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 대비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만석은 칠성에게 무언가 쏘아붙이려 했으나 목이 쉬어 쇳소리만 나올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윤마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만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만석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마님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따지게 된다면 자신이 큰마루 밑에 숨어 엿들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고 마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어디를 다녀왔기에 꼴이 그 모양이냐. 꿈자리가 사나워 헛것이라도 쫓아다닌 게냐. 마님의 뼈 있는 한마디에 만석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아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좀 다녀왔습니다. 산길이 험해 넘어진 것뿐입니다. 칠성은 만석의 처참한 꼴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따뜻한 물이라도 떠다 주려 했으나 만석은 칠성의 호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쿵쿵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마당의 닭들이 푸드덕거렸습니다. 윤마님은 칠성에게 손짓을 하여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보아라, 욕심이 과하면 눈앞에 밥상도 걷어차고 제 발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법이다. 너는 오늘의 일을 거울 삼아 평생 경계하거라. 칠성은 마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만석의 뒷모습에서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활동을 시작할 때쯤 만석은 방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패배감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박물장 수놈을 쫓아내기는커녕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미 기세는 꺾일 대로 꺾여 있었습니다. 마님의 지혜와 칠성의 진심 앞에서 그의 얄팍한 잔꾀는 맥을 추지 못하고 바스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칠성이 윤마님과 함께 장터로 나갈 채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칠성은 여느 때보다 더 활기차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밝은 표정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그의 좌판아픈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윤마님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을 단순히 일꾼이나 길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님은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이제 그만 짐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칠성은 영문을 모른 채 마님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만석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칠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석이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밤새 산을 헤매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윤마님의 조카라는 자가 밤중에 도깨비에 홀려 흙을 파먹었다더라. 혹은 잊혀진 보물을 찾으려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만석은 몸살감기로 끙끙 앓으면서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명분이 사라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칠성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석은 아무도 깨지 않은 틈을 타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올 때는 기세등등하게 들어와 이 집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으나
떠날 때는 쫓겨나는 도둑 고양이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안채를 향해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었으나 윤마님의 서슬퍼런 눈빛이 떠올라 차마 그러지 못하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마당을 쓸고 있던 칠성과 마주쳤습니다. 칠성은 만석의 행색을 보고 그가 떠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노자라도 하시지요. 몸조리 잘 하십시오. 칠성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전혀 없었고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의 손에 들린 돈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지 적선하냐며 소리를 질렀겠지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마당에 자존심을 세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칠성의 얼굴을 한번 쏘아보고는 거칠게 돈을 낚아채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욕심쟁이 만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자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닭들은 한가롭게 모이를 쪼고 늙은 하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윤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만석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선한 기운이 집안을 채우니 마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윤마님은 칠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랑채 툇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오늘은 마님이 기거하는 가장 깊숙한 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마님은 아끼던 자개장 앞에 정좌하고 계셨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절을 올리고 앉자 마님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칠성 앞에 놓았습니다. 칠성아,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간의 열쇠요. 이 집안의 살림을 맡아줄 징표다. 칠성은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떠돌이 장사치일 뿐인데 어찌 감히 마님의 가업을 잊겠습니까?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서려 했습니다. 윤마님은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에게 뒷산에 금괴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너는 욕심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만석이를 걱정하지 않았느냐. 재물은 독과 같아서 그릇이 되지 못한 자가 가지면 자신을 태우고 남까지 해치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열쇠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네 마음을 믿는 것이다. 마님의 말씀은 칠성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마님이 지난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매일 밤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마님은 칠성을 아들로 후계자로 점 찍어두고 그를 단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칠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윤 마님의 인생과 믿음이 담긴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마님,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니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마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마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살겠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했습니다. 윤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칠성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고 칠성은 쉽게 잠들지 못한 채 마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마님의 기와 집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가 넘치고 윤택해졌습니다. 칠성은 윤마님의 가르침대로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상단을 꾸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찜을 메고 다니는 박물 장수가 아니라 전국의 물산을 유통하는 큰 객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는 대신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장터를 누비며 상인들과 어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윤마님의 양아들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의 상단과 거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칠성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의 덕망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칠성이 밖에서 큰일을 하는 동안에도 집안에서는 언제나 윤마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마님의 문안을 여쭙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마님의 상에 올렸습니다. 윤마님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되었지만 칠성의 지극정성 덕분에 얼굴에는 주름살보다 웃음주름이 더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갯마루에 앉아 칠성이 마당을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평생 가장 잘한 장사는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거둔 일이라 생각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도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감나무의 붉은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던 때였습니다. 윤마님은 칠성의 무릎을 베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누워 계셨습니다. 칠성아, 바람이 참 좋구나. 옛날 네가 처음 이 집에 와서 장작을 패던 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지. 마님은 흐릿한 눈으로 옛 추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칠성은 마님의 흰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그때 마님께서 따뜻한 밥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님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십니다.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은 칠성의 손을 잡고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와주어서 내 삶이 외롭지 않았다. 고맙다, 내 아들아. 그것이 윤마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마님은 칠성의 품에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칠성은 마님을 껴안고 목 놓아 울었지만 그의 슬픔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윤마님의 장례를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렀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마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은 마님의 유해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그 앞에 맹세했습니다. 마님이 남겨주신 사랑과 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세상에 베풀며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마님이 떠나신 후에도 윤씨네 기와집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마님이 하시던 대로 배고픈 길손을 재워주고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참한 색시를 얻어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자라 글을 읽을 때가 되면 칠성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가 계셨단다. 그분은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가르쳐 주셨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칠성은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윤마님의 온화한 미소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도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언제나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었고 나그네들에게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욕심쟁이 만석이 파헤쳐 놓았던 뒷산의 흉터는 세월이 흘러 새살이 돋아나듯 풀과 나무로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튼튼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님이 알려준 비밀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늙어 죽을 때까지 존경받는 거상으로 살았으며 그의 자손들 또한 그 뜻을 이어받아 대대로 번창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예디야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칠성이 뗏마루에 앉아 윤마님의 지혜를 듣던 그 밤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새들도 잠들고 개울물 소리만 정겹게 들리는 이 시간. 여러분도 칠성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한 번 더 변하고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더욱 웅장한 그늘을 드리울 즈음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기와집은 이제 칠성 어르신 댁으로 불리며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느라 색이 바랬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고색창연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윤마님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칠성은 마치 성소를 지키는 사제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안을 정갈하게 닦고 쓸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으나 그 눈빛만은 젊은 날 보찜을 메고 장터를 누비던 때보다 더욱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얼굴에서 예전 윤마님의 온화함을 보았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마당에 카펫처럼 깔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칠성은 대청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5살 난 손자 범수가 쪼르르 달려와 안겼습니다. 범수는 칠성의 무릎에 매달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 팻마루 밑에 보물단지가 묻혀 있대요. 정말이에요? 만석이 아저씨가 그걸 찾으려다 도깨비한테 혼이 났다면서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칠성은 허어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예디야기가 어느새 사리부터 전설처럼 아이들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칠성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오래전 윤마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범수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보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 있단다. 사람들은 흔히 금이나 은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물이라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 애를 쓰지. 하지만 그런 보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기도 한단다. 칠성의 말에 범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보물은 뭐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찾아요? 칠성은 맨마루 기둥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물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심는 믿음이란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면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상대방의 가슴 속에 자라나지. 그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진단다. 우리 집 기둥이 튼튼한 것은 좋은 나무를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집을 지키려 했던 윤 마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야. 칠성은 손자의 손을 잡고 사랑채 갯마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칠성이 젊은 시절 윤마님께 장사의 이치를 배우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시간들을 불러오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비가 젊었을 때 이곳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마님께 배웠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의 보물을 찾는 법이었단다. 마님께서는 장사를 할 때 이윤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라고 하셨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헤매기도 했지만 평생을 살다 보니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단다. 네가 지금 입고 있는 비단 옷도 우리가 먹는 맛있는 쌀밥도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덕분에 생긴 것이란다. 밤이 깊어지자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지만 칠성의 품에 안긴 범수는 추운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온과 나직한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처럼 아이를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달은 매일 모양이 바뀌지만 사실은 언제나 둥근 모습을 하고 있지.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찌그러지고 모가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그 봄바탕은 둥글고 환한 빛을 품고 있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닦아야 해. 만석의 아저씨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욕심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넘어졌던 것이란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는 스승이 되었지.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범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마음의 보물을 모으는 사람이 될래요. 친구들한테 장난감도 빌려주고 맛있는 것도 나눠줄 거예요. 범수의 기특한 말에 칠성은 껄껄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냐,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이 집안을 지키는 가장 큰 비밀이자 열쇠란다. 윤마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었고 나 또한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기와집이나 논밭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가짐이란다. 칠성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늘에 계신 마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새 범수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아이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준비되어 있었고 칠성은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평화롭게 채웠습니다. 칠성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윤마님께서 칠성을 거두어 아들로 삼으셨듯 칠성 또한 이 아이를 통해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친이 피보다 더 진하고 깊게 흐른다는 것을 칠성은 삶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그는 자릿길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다시 조용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칠성은 마당으로 내려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윤마님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지요?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이 집안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고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나뭇가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칠성은 마치 마님이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라고 속삭이는 환청을 들은 듯하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날의 박물장수 칠성이 되어 보찜을 메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끝나는 곳에 윤마님이 젊고 고운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마님은 환하게 웃으며 칠성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칠성이 달려가 마님 앞에 서자 마님은 칠성의 보찜을 받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좀 쉬거라. 너는 충분히 멀리 왔고 충분히 잘 해냈다. 그 말씀에 칠성은 보찜을 내려놓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보찜이 날개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님과 함께 꽃길을 걸어갔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하여 깨고 싶지 않은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여느 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마당에는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은 몸이 전보다 훨씬 가볍고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지만 왠지 오늘은 마당을 쓰는 대신 그냥 갯마루에 앉아 있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갯마루에 걸터 앉아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움직였던 그에게 찾아온 드물고 귀한 여유였습니다. 하인들이 아침상을 차려내왔지만 칠성은 밥 생각이 없다며 물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집안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장독대 항아리들의 윤기, 돛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 그리고 묵묵히 서 있는 감나무. 모든 것이 정겹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집안의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에 자신의 손때와 땀방울이 배어 있었기에 칠성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보았습니다.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절, 윤마님을 만난 행운, 장사를 배우며 겪었던 고생과 보람,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행복한 날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칠성의 집으로 마시를 왔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사랑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에게 떡과 과일을 권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했고 칠성은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어르신, 내년 농사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서방네 소가 새끼를 낳았다는데 가보셨습니까? 소소한 일상 대화들이 오고 갔지만 그 속에는 칠성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쌓아온 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네며 서로 돕고 사는 것이야말로 마을이 번성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칠성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집안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칠성은 문득 윤마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참 좋구나. 칠성은 눈을 감고 바람의 감촉을 느껴보았습니다. 볼을 스치는 바람은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흙내음과 풀내음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윤마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흐르고 순환하는 것임을 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이나 아쉬움보다는 평온함과 안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은 안방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윤마님께서 생전에 선물해 주셨던 고운 명주 바지 저고리였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그가 평생 거래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는 돈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칠성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되뇌었습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칠성에게는 별이었고 꽃이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고 가슴에 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 살았다. 참으로 고마운 세상이었다. 그날 밤 칠성은 여느 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칠성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마당을 쓸고 손자와 놀아주겠지만 혹여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덜컹거렸지만 칠성의 잠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깊고 깊은 아주 평화로운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윤 마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고 만석이도 개과천선하여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윤씨 마님의 기와집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밤바람을 타고 오래오래 사람들의 귓가에 머물렀습니다.